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또 매파 발톱을 드러내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에는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만큼 이번 주도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 제조업 지표 등도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대해 좀 더 예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 저희도 소식 나오는 대로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 온 세상 뉴스를 장악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잭슨홀 미팅 연설을 시작으로 해보죠.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단 8분이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나왔던 제롬 파월 의장, 부의장 발언 중에서 가장 짧은 연설 시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였죠. 오늘 나는 간결하게 할 것이고 정말 짧고 나의 초점은 명확하게 맞춰져 있다. 다이렉트로 전달하겠다. 구구절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파월 의장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면서 정색하는 표정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그 8분 동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들여다봤을 때 팬데믹도 있었고 완전 고용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 고용 코멘트는 제로였죠. 그리고 오로지 물가, 인플레이션 이야기만 했습니다. 물가만 강력하게 잡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내용을 들어가 보죠. 일단 높은 금리와 저성장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고 일부 가계와 기업에게는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할 것이고 경기 침체 올 수 있어. 하지만 감내해야 돼라는 목소리였고요. 한 번의 지표 괜찮게 나온 거 7월 인플레 잡혔다? 아니야. 그걸로 판단하긴 일러라는 목소리였죠.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알던 내용이야 라는 분위기였으나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 조기 완화 정책을 썼을 때 어땠는지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일부가 갖고 있었던 시장이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싹 낮췄죠. 금리 인하 기대론을 일축시키면서 시장은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자 결국에는 만성적인 스터건 인플레이션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걸 잡기 위해 나왔었던 인플레 파이터가 있었죠. 바로 폴 볼커였습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2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계속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만성적 인플레이션 들어가니까 그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 21%까지 끌어올렸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탑앤고 하지 않을 거야. 우리 계속 강한 기조로 갈 거야 라는 것을 이때를 빗대어 말했던 겁니다. 이 폴 볼커가 기준금리 21% 올리는 과정에서 8년 동안 경기 침체가 2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항의도 받았었죠. 하지만 연준 의장은 이번에 이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날린 겁니다. 그러니 시장은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인플레가 높았던 시절에 좀 강했던 섹터가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1973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플레 구간에서 살아남은 섹터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에너지 쪽이었어요. 그리고 금속과 관련 에너지의 자원이 되는 쪽에서 강했습니다. 수요가 탄탄한 필수 소비재도 버텼고요. 반면에 하락 쪽에서는 여지없습니다. 바로 IT와 내구재 소비 쪽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흐름과 다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이걸 우리 포트에도 나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9월 FOMC에 75bp 인상 확률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1% 정도까지 확률이 올라와 있고요. 일각에서는 100bp 올릴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3% 이상 빠졌습니다. 단 8분 연설에 다우 지수는 1000포인트가 증발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비교적이요. 그렇다면 증시만 그동안 무언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옵니다. 끝없이 증시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던 거죠. 일단 7월 PC 물가는 좀 둔화됐습니다. 또 인플레가 약화되는 조짐은 보였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이러한 게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띠기까지는 지금 지표를 속단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게 있죠. 그동안의 우리의 희망 회로요. bad is good이었습니다.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며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더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잡고 있고요. 거의 S&P 500 구성하는 모든 섹터는 빠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빨갈 수 있나 싶은데요. 시장은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일축시킨 파월 의장 발언에 흔들린 거죠. 특히나 반도체 쪽의 낙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6% 가까이 빠졌거든요. 엔비디아 9%, 마벨 9%, AMD, 마이크론, 인텔 다 빠졌습니다. 이 타이밍에 델 측에서 PC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더 큰 영향을 줬고요.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반독점 수사 등의 악재가 또 겹치면서 이렇게 내렸죠. 빅테크가 이만큼 빠지면 당연히 지수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소비 감소 우려 쪽에 소매 유통 쪽에서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덜 빠진 쪽 본다면 유가가 소폭이나마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가 선전했습니다. 에너지 이야기 가보죠.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나옵니다. 이유인 즉슨 천연가스의 상승인데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가 일주일 사이에 35%나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급하니 원유를 더 사다 쓸 것이다라는 시각이 등장을 한 거고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압박이 전해진 거죠. 지난주 독일 전기요금을 보시면 주간 단위로 76%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전기요금이 76%. 이것만 놓고 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왜 긴축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를 둘러싼 부족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쇼티지를 찾다 보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마련인데요. 무슨 일이든 수혜주는 반드시 등장하니까요. 지금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암모니아 부족해서 비료가 부족해 결국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음식료 폴리실리콘 부족해, 리튬, 알루미늄, 원유가 부족해, 온통 부족하다라는 얘기 투성이죠. 그 가운데서 수혜를 받고 있는 쪽. 미국의 대표적인 비료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CF 인더스트리는 이 와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의 클라이머트, 기후 그리고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쇼티지를 계속 찾다 보니 시장에서 올라가는 일주일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천연가스의 직간접 테마만 강했습니다. 구리, 리튬, 수소, 정유, 농업, 비료, 석유가스 그리고 천연가스 미드스트림까지 이런 쪽이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앞서 인플레 시기에 약했던 섹터로 지목됐던 빅테크와 대형 반도체 등은 크게 밀려난 게 바로 지난주 흐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부족하다 하니까 이제는 유리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천연가스를 유리의 온도 맞추는데 많이 썼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체 혹은 건설사 또 유리병을 만들어내는 그걸 쓰는 맥주병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폭스바겐 그룹도 영향을 받았고 지금 유럽권의 맥주병 가격이 90% 올라갔다고 합니다. 맥주병 가격이 올라갔으니 또 맥주 가격을 올릴 수 있고 혹은 유리병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와 관련된 업체가 또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 오늘 장에 좀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싶네요. 잭슨홀은 블랙홀로 끝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장도 잭슨홀 경계감에 지난주 후반에 장 막판에 다 상승분을 반납했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권도 장 막판에 크게 밀렸습니다. 뉴욕장 말할 거 없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8% 빠졌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에서는 이 20%에서 25% 미국 증시 더 빠질 수 있다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에서는 지켜볼 포인트 이거예요.
그동안 외국인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속에서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5조 원 이상의 매수세를 기록해줬는데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호하게 정색한 파월입니다. 우리도 좀 각오를 하며 견디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이제 섹터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 중국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경부터 확인해 볼 텐데 중국은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봉쇄를 했었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고요. 가뭄 전력난까지 겪으면서 말 그대로 순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DP가 점점 성장률 추이가 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라던가 아니면 경제분석기관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IB 쪽에서도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2%대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올해 사실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5.5%였는데 지금 이건 거의 미치지도 못할 정도로 전망치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다급하게 지금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고속철도, 수로, 재생에너지 등의 1,300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24일에도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출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면서 첨단 반도체 산업 등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 정규장에서 국내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이 15%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앞서 체크해봤던 부분 이외에도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쪽에 가장 통 크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S에너지가 13%대 강세 보였고요. 한화솔루션 4%대로 올랐습니다. 풍력 에너지 쪽에서도 CS윈드가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고비 사막에 풍력과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2030년쯤이 되면 고비 사막에서만 유럽 전역에서 나오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세계 최장 수로터널 사업 그리고 고속철도 확장하고 또 건설을 한다 이런 뉴스, 또 도로나 가스, 수도관, 공원, 지하철 같은 도시 기반의 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KB증권에서는 지금같이 중국에서 아무래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쪽으로 대한 수혜 효과는 내년 설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 기계 쪽에서 판매 진행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또 공사를 할 수 없는 추운 겨울에는 건설 기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의 굴삭기 판매는 3월부터 5월까지 이 3개월 동안의 판매량이 전체 비중의 4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찐 수혜는 내년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할 부분인데요. 중국의 지금 정책 자체가 이 통화 정책 쪽에서 재정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통화 정책 사이클이 1년 중에서 지금 9개월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어서 시진핑의 연임 또는 새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정책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KB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참 이 섹터 자체의 반등이 반가울 수는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다면 또다시 주목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관련주 내에서도 두산밥켓은 사실 선진국 시장을 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더 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15%대로 올랐기 때문에 관련주 내에서도 굉장히 등락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도 궁금하고요. 종목을 선별하는 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에 투자 수혜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종목들이 갈리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따져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섹터로 가겠습니다. 빨리 올 줄 알았었는데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왕위 쟁탈전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태조 이방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국은 반도체가 등장을 네.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왕위 쟁탈전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조 이방원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빗대어 표현하는 주도주들 보시면 올해 흐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200% 이상 올랐고요. BHI 132%, 상사 쪽인 LX인터내셔널 60%, 현대중공업도 61%나 올랐더라고요. 정말 가열찬 상승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에너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가 확대되는 쪽이라는 거죠. 갖고 있는 분들 고민되고요. 판 사람들은 배 아프고요. 신규 매수자도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반면에 기존의 왕의 자리를 가졌었던 반도체 쪽은 어땠나요? 지난 금요일은 그 전날 뉴욕장의 반도체가 올랐던 탓에 올랐습니다만 연간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전망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반도체는 겨울입니다. 설비 투자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값 낮아지고 있고 수요도 줄 것이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 하나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바뀌긴 할 겁니다. 영원히 붉은 꽃도 영원히 푸른 꽃도 없기 때문인 거죠. 과거에 이 차트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KB증권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작년에 NFT 게임주 굉장히 핫했잖아요. 위메이드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다가 11월 22일 날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때 시장에서는 게임과 NFT에 있던 모든 돈을 팔고 반도체로 들어갔는데요.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 매수 들어오면서 7%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가 살아날 조짐만 보인다면 시장에서는 적은 비중의 섹터들 그리고 많이 오른 섹터들을 정말 매몰차게 판다라는 거죠. 아직은 멀었지만 돌아설 때는 순식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염두에는 두고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증권에서 9월에 어떤 걸 사야 될까라고 낸 섹터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보다가 눈에 띄는 점이 이거였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투자하는 때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IT와 산업재, 본인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투자 낙수를 어디가 가져왔었느냐 보시면 미국이 IT에 투자할 때는 반도체가 코스피 대비 훨씬 강했고요. 미국이 산업재에 투자할 때는 에너지와 조선이 강했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 쪽으로 가시면 IT 투자할 때 반도체와 하드웨어, 그리고 산업재 투자하면 기계와 화학 섹터가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관련해서 섹터, 종목들까지 친절하게 픽을 해놨습니다. SK하이닉스, TCK, S-오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삼성전기, LS일렉트릭, 포스코케미칼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가지 못했던 쪽도 있습니다. 골고루 좀 포트를 잘 섞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도 이거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게임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본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은 경우가 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오위즈가 본업 쪽에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오위즈의 게임 피해 거짓이 유럽의 최대 게임쇼라고 하는 게임스컴에서 한국 최초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 상을 모두 다 휩쓴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서 5월에 기록했던 연저점 대비해서 최근의 주가는 무려 81%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글로벌 흥행,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43,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년에 예상 매출도 기존 대비해서 상향 조정하면서 900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7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오위즈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간략하게 한번 최근에 추가된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 신인 당대표가 됐는데요. 역대 최대 77.77 득표율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정부가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폐지를 또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가 내년 하반기까지 법제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목표로 제시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 과연 수혜 기대감 속에 오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천무 로켓도 폴란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화 그룹주가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시세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쏟아진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포함해가지고 최대한 시간 할애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시장은 이걸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겠죠. 그 내용도 이분과 따져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는 강력하게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를 위해 가게와 기업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네. 과거 역사가 보내는 실패를 우린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주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네. 짧았지만 강렬했고요. 뉴욕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장에 대한 전망 어찌 가져가세요? 뭐 조정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도 나스닥 선물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S&P 모두 1%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잭슨홀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면 주요 금융 정책 담당자들이 뭐 침체를 각오한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했죠. 파월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를 잡으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한 8분 50초 발언했다고 하는데 좀 기자회견이 끝난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왔죠? 너무 빨리 끝났죠. 화장실 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짧고 간결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로레타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한 4%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그 기간이 상당 기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달 FOMC 회의 이후에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내년 상반기에 금리 내릴 거야 라는 인식이었죠. 근데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리가 3.2% 정도 예상했는데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22 이사죠. 이사벨, 슈나벨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기준금리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에 22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0.75%? 이번에 22회의가 FOMC 회의보다 2주 빠를 거예요. 0.75% 얘기 나오고 있어요. 원래 0.5% 얘기 나왔다가 0.75% 얘기 나오고 지금 유럽도 QT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슨홀의 컨센서스가 고통스러운 긴축으로 통일이 된 것 같고 이제 고강도 긴축이 이제 시작이다. 이에 따른 경기 침체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금리를 막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 감기가 확 와서 또 2, 3일 크게 알아눕고 그다음에 몸이 낫는 것처럼 금리 처음에 올렸을 때는 대면 하죠. 별로 못 느끼죠. 근데 이제 그 금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실제 실생활에 체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좋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9월 증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 이번 주부터 9월 증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최근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비싸다, 많이 올라왔다,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한 70%까지 높여야 될 필요가 맞아요.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70, 80%까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고 주식을 더 사든 말든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죠. 거기다가 최근 2주간의 흐름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채권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다시 3%대 이상을 올라와 버렸고
달러 강세 이런 걸로 인해서 외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이죠. 빅스 지수가 지금 급등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유로화가 1페리티를 붕괴시킨 다음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러면 저는 지금 9.99 정도 돼 있는데 9.3이나 9.2 정도까지도 0.93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한마디로 거의 1달러당 1.1유로 가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화가 추가적인 한 10% 정도 절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요 증시는 이제 A자 하락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것이죠. 왜 A자 하락 가능성이 높냐고 말씀드리냐면 금리가 지난번에 6월 24일인가요? 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3.46%인가 64%까지 갔다가 내려왔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오는 걸로 인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냐면 금리하고 기업 PER하고 역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수록 PER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PER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릴 수 있었던 요소가 되었는데 지금 금리가 다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전 이번 조정의 시작은 유럽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조정의 시작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보면 유럽이 못 올라가면서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금 어중간하게 만들었던 상황에서 확인 사살의 흐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저점을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예단하기 전에 유럽 시장에서의 바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지난 7월달, 6월달의 저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실 보수적인 의견으로 현금 확보하세요. 이익이 나온다면 챙겨두세요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어찌됐건 시장은 또 큰 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이 난다면 유럽에서 날 거다라는 이야기 저희 지속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는 약 올리듯이 천연가스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측에서도 천연가스 관련 제품 수출 이제 막자라는 얘기도 하면서 자국을 위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정말 유럽에 대한 걱정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앞으로 궁금해지네요. 일단 에너지 장관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소식들 좀 저희도 전해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긍정적이었던 건 또 이쪽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모멘텀을 받는다라는 게 차라리 시장에서는 지금은 나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건설 기계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중국에서 앞서 수정 앵커 브리핑 해준 대로 강력한 부양책을 시사했고 그로 인한 기대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세요? 글쎄 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번에 그 금융 충격 혹은 경기 침체 기준점이 유럽하고 중국을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난주에 이제 1,300조 원 가까운 인프라 투자 발표를 했고 그 전주에는 금리 인하 또 일부 좀 했었죠. 그래서 경기를 계속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막 지역에다가 대규모 태양광 설치도 하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얘기가 나와주면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뚜껑 열어봐야지 알죠? 중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 기준이긴 한데요. 홍콩의 부동산 지수가 최근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5억이 됐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이고 지금 이 인프라 투자라는 게 정말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혹은 또 그 투자가 해준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요소가 좀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네. 겨울에는 건설 경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매출 증가는 내년에 돼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는 흐름들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중국이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굴삭기를 얼마나 사줄지 여부도 좀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굴삭기라든지 건설기계 쪽을 보신다라면 저는 그래도 좀 미국향 매출이 좀 높은 두산바켓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보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DI 파워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품 우리나라 거 안 써도 관련된 거는 교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부품을 써야 되니까 뭐 이런 기업들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수혜인데 그냥 단순한 뉴스에 의해서 급등한 것을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명확하게 저희가 전달을 받은 거고요. 다음은 제가 사실 앞서 왕위쟁탈전에서 뭐 태주의 이방원 잡을 반도체가 쉬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이 질문보다는 9월에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오자 하셨던 유창희 대표님은 9월을 앞두고 어떻게 포트 전략을 세우고 계실지 궁금해서 그거 좀 짜주세요. 뭐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내일 다시 증시가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만약에 오늘 현금화하지 못하신 분들 지난주에 뭐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오늘 좀 하락이 좀 커지더라도 일부 현금화 하셔야 된다. 최소 60% 이상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저는 뭐 제 고객들 같은 경우는 90%까지 최대 현금화 하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현금이 지금은 보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9월 중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막 주식을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9월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주식을 좀 매수를 좀 끝이 이제 하신다라면 저는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섹터를 좀 분할 매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고 부담도 없고요. 그렇죠. 재고 부담도 없고. 그리고 또 뭐 K 컬처, 뭐 해외 공연, 국내 공연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JYP 엔터 같은 대장주들은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 9월 중에 10월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실적 개선이라든지 하반기 모멘텀이 좀 있는 바이오주들도 최근에 먼저 선조정이 나왔어요. 바이오주들이 그 올해 좀 주식 흐름을 보시면 먼저 조정이 나오고 증시가 좀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덜 조정 나오면서 맞아요.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네. 선행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먼저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말테오젠 같은 경우 충분히 일정 가격 이하에서의 분할 매수는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굵직한 섹터를 보신다라면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또 9월 말 10월 초 넘어가면 또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흐름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뭐 관련된 섹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들 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그리고 기존에 긍정의 시각을 주고 계시는 현대차 그리고 바이오주, JYP 엔터와 같은 엔터주 쪽으로 압축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짤막하게 ASR 시간 2분 정도 있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을 한번 보죠. 창스픽 수익률입니다. 다양한 섹터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BHI, LIG 넥스원, 뭐 방산, 원전, 그리고 현대엘렉트릭, 뭐 송전, 배전 시스템 쪽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이익 실현 하셨나요, 대표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목을 다 팔진 않았어도 예를 들어 처음 비중 대비해서는 다 7, 80% 이상 줄어져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현금화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네, 조선주는 아까 계속 끌고 가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조선주 끌고 가실 필요가 있지만 지금 신규 매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신규 매수하시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것도 없습니다. 뭐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조정 시에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LG 넥스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방산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산주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상대적인 조정 강도가 좀 네.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좀 현금화 하시면서 추가적인 현금화를 하면서 다음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방산주들은 연말에도 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에 이번 최근에 많이 경국을 올라왔어요. 지나고, 예.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주신 전략들 지금까지 잘 행하셨다면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포트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다시 한 번 더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